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환에 대해서 기본 상식부터 고급 정보까지 쏙쏙 집어드리는 권소영 원장의 모든 클리닉.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그 아기 낳는 출산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질환이 있대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업적으로 우리나라 류마티스 질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전문가 송정수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송정수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내과, 저 류마티스 관절염은 들어봤는데 류마티스 내과는 주로 어떤 질환을 보나요? 류마티스에서 류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플로우, 뭐가 떠다닌다라는 뜻이고 또 이렇게 한글로 하면 흐를 유자예요. 근데 과거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이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뇌에서부터 나와서 피를 타고 흐른다. 그러면서 근육이나 관절이 이유 없이 아픈 경우를 류마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서 류마티스 질환이 이제 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자가항체라든지 염증 반응 물질이 피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뼈와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류마티스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루푸스라는 병도 있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도 있고 통풍이라는 병도 있고 또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이런 것도 있고 한 100여 가지의 그런 질환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저녁 시간에 보면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는 게 특별한 취미 없는 대한민국 성인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자리를 가면 나는 통풍이 있어서 뭐 고기 먹으면 안 돼.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면 또 옆에서 야, 소주는 괜찮아. 또 그렇게 막 훈수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통풍 환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나요, 교수님?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다음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통풍이란 병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또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통풍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은 2004년에 통풍 환자를 보면은 0.4%밖에 안 됐어요. 전 인구의 0.4%밖에 안 되는데 계속 증가를 해갖고 2015년에는 전 국민의 2%에서 그리고 성인 남자의 3%에서 통풍 환자가 있다고 그런 유병률이 나온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통풍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수님은 과를 잘 선택하셨는데요. 예. 환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저기 산부인과는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 힘든데. 예.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이 이제 통풍 때문에도 뭐 좀 환자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고령 사회, 노인 맞아요. 사회가 되면서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인에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의사들의 활약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통풍에 대해서 예.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정의부터 통풍은 어떤 질환인가요? 교수님? 통풍은 이제 몸속에 요산이라는 요산. 물질이 너무 많이 쌓여갖고 이게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고 배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요산이 쌓이게 되면 그 요산이 우리 몸에 쌓여서 관절염도 일으키고 또 관절 위에 쌓이면 관절염,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또 콩팥에 쌓이게 되면 만성신부전까지 가는 그런 전신성 다발성 대사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지방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혈관에 쌓인다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산이 혈관에도 쌓이는 그런 질환이군요. 예. 그래갖고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 통풍 환자 중에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을 이 CT를 찍어보면은 그 혈관 안에 그 칼슘이 쌓여 있는 걸 동맥경화가 있지만 칼슘과 더불어 요산도 쌓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칼슘과 더불어 요산도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가 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다 되면은 동맥경화도 같이 생기고 그 동맥경화로 인해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그런 병도 같이 합병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통풍이란 그 자체가 관절만 침범하는 관절염의
한 아류로만 볼 게 아니라 전신의 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떠다니면서 그냥 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무릎이 아프다, 특히 이제 발이 아프다, 그거를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전신 질환이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런 통통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 올라가서 생기는 건데요. 요산이 올라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이 100 정도다. 근데 뭐 식욕이 너무 충만해갖고 뭐 120, 130, 140, 150을 먹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산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산을 만들어지고 나면은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100개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나빠갖고 100개를 배출하지 못하고 50개나 60개를 배출을 하면 나머지 40개, 50개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거나 배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있은 경우에 요산이 올라가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근데 보면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뭐 운동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통풍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근데 물어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삼촌이 뭐 통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전이 되는 그런 질환인가요? 예. 특별히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유전자가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한두 개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발견이 되고 그 유전자를 검출해낸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상업용으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구용어만 뭐 하고. 생명 유전자 뭐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유전자가 좀 여러 개가 여러 복합적으로 개가,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족력으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전이 되나 안 되나는 가족력을 보면 알거든요.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나 없나. 그래서 있으면 그 가족력이 있고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저 비만이라든지 뭐 과음이라든지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겹쳐야만 생겨요.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다 통풍이 생기고 뭐 술을 많이 마신다고 다 생긴 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관리를 요인을 잘 안 해서 이걸 하면은 겹치면. 생기는 거다. 그렇죠. 뭐 우리 먹방을 하다 보면은 네. 뭐 일부 잘 먹는 뚱뚱한 연예인 중에서도 그죠. 통풍 안 걸리는 사람 있고. 그런데 운동 되게 많이 하는 뭐 그렇죠. 김종국 씨 같은 경우도 통풍 환자라고 어디서 얘기하는 그렇죠. 걸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꼭 먹는 거랑 운동이랑보다 이제 식습관이랑 그래도 식습관, 관련이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유전 요인이 있다면, 가족력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음식들, 뭐 어떤 식습관을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고기나 생선, 뭐 또 내장 그런 내장, 거 곱창, 고소한 뭐. 거, 또 바닷가재, 뭐 꽃게, 요즘 꽃게 유행하는데 꽃게, 맛있는 거 다 나옵니다. 지금. 술안주로 좋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고소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고 그런 음식들이 요산이 많아요. 그 퓨린이라고 하는 그 요산의 전구 물질이 많아요. 그게 아주 감칠맛을 내는 맛있는 약이거든요. 음식 하시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시는데요. 어제도 꽃게를 먹었는데 그런데 그런 건 이제 퓨린 때문에 이제 뭐 요산이 예. 생기고 그런다? 그거는 이제 음식은 그런데 사실 알코올은 퓨린이 없잖아요. 근데 술 그렇죠. 마시면 안 된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소주나 위스키나 거기에는 퓨린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요산을 올리는 인자 중에 퓨린도 있지만은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다시 손잡고 알코올하고 요산하고 손잡고 다시 피 속으로 들어가요. 걔는 예. 왜 요산이랑 사이가 좋은 거야? 예,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그 용량에 따라서, 알코올의 도수에 따라서, 마시는 용량에 따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이 알코올하고 손을 잡고 다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급격히 요산을 올리게 되죠. 알코올을 먹으면. 근데 특히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에는 호프 성분, 호프, 이 네네. 향기 내는 그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고소한 풍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고소한 풍미를 느끼는 퓨린도 있고 알코올도 물 성분이 물론 많지만 4.5%에서 뭐 8%까지 알코올이 있거든요. 그 알코올이 또 퓨린이랑 같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신장 벽을 넘어서 다시 피 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요로 결석 있거나 그러면 맥주 많이 마시고 뛰라 막, 물론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데 더 안 좋은 거네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은 맥주 마시지 말라고 해요. 그쵸, 돌멩이 더 생긴다고. 그리고 그거 마셔서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물을 마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멩이 생기는 것도 사실 맥주하고도 뭐 큰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결석 있는 사람 맥주 많이 마시라 하는 거는 옆에 술자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죠.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은 절대 권하지 않는 말이고 술 친구들이 권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예, 같던데 예. 그거는 또 요즘에 이제 뭐 콜라 같은 음료수, 뭐 예, 과당, 예, 뭐 과당. 그런 게 좀 요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과당은 그것도 퓨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당도 퓨린은 아니고 그건 당이죠. 당인데 당도 알코올하고 똑같아요. 아, 걔도 손을 응. 잡고 손에 가나요? 손잡고 그 벽을 아, 사이가 넘어서 좋아, 피 속으로. 그래, 과당하고 알코올하고 똑같이 요산을 같이 손을 붙잡고 신장 벽을 통해서 다시 피 속으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달달한 콜라, 뭐 사이다, 과일 주스, 뭐 그 상표에 그 액상과당. 액상과당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요산을 쫙 올린다. 알코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뭐 젊은 금주하는 젊은이들도 예, 통풍이 생길 수 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치킨, 뭐 맥주, 그다음에 막 식생활도 되게 막 불규칙해지고, 예.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환자들까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뭐 바쁘잖아요. 뭐 일하느라도 바쁘고 취직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특히 회사 들어가면 또 회식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뭐 회식 자리에서 빠질 수도 없고 뭐 어르신이 술 한 잔 요즘 MZ들은 드리면 그냥 빠진대요, 선생님.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또 집에 가서 혼자 또 혼자 홀짝홀짝 먹겠죠. 하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일단 먹는 걸 잘 먹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로 푸는 사람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일도 많이 하고 뭐 사회적으로 충돌도 있다 보면 또 한 잔씩 하게 되고 또 요즘은 하이볼 뭐 달달한 음료 있잖아요. 네. 그게 알코올에다가 과당이 딱 섞여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들어갈 땐 잘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요산이 쫙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잘 못해요. 이렇게 운동할 시간도 운동할 없고. 시간 뭐 일요일이나 쉬는 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뭐 TV나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니까 비만해져요, 뚱뚱해지고. 교수님 말을 들으면서 지금 찔리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엄청 저거 내 얘기인데 저거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또 요즘은 배달 음식 많잖아요. 뭐 콜라 배달 껴서 오죠, 또.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맛있는 것들, 뭐 안주로 좋은 것들, 그 단백질 덩어리들. 저희 교수님 다시 또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통풍이 그 관절의 질환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신적인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선생님? 예. 우선 통풍의 원인이 요산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산의 원인은 퓨린이고 퓨린의 원인은 고기나 생선 뭐 그런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퓨린이 요산이 관절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다 가겠죠. 그렇죠.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거든요. 그 흘러가면서 요산이 쌓인 게 관절에 가서 쌓이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또 콩팥에 가서 쌓이게 되면은 또 만성 신장병이 되는 거고 만성 신장병은 선생님 막 투석하고 그러는 병 아니에요? 그렇죠. 만성 아, 그럼 만성 통풍이- 신부전이 되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통풍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되면은 그렇게 뭐 투석을 하거나 만성 신부전이 될 예, 수도 예. 있는 거예요? 아, 되게 무서운 질환이네요. 맞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환자가 사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콩콩 환자들이 사망한 첫 번째 원인이 그 콩팥이 망가져갖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혈관에 가가지고서는 예. 그게 막 쌓이니까. 요산이 쌓이고 거기에 혈관 안에서 쌓인 요산이 염증을 일으켜갖고 혈관이 두꺼워지고 그게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렇게 하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고 심장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부정맥이나 그런 걸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풍이란 병이 아주 극심한 관절통을 일으키는 병이긴 하지만은 그 극심한 관절통은 통풍이란 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 속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만성신부전, 요로결석 뭐 그런 아주 심각한 만성 성인병이 존재를 다 하고 있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혈관에 쌓이고 그래서 뭐 뇌혈관 질환도 일으키고 뭐 그렇죠. 신장 질환도 일으키고 근데 그게 지방 말고 그냥 요산으로 대치됐을 뿐이지 똑같은 질환이랑 증상을 일으키는 되게 심각한 질환이네요. 맞습니다. 통풍 환자의 한 80%에서
고지혈증이 동반이 돼요. 아, 또 그치. 왜냐면 네. 먹는 걸 잘 좋아하는 먹- 사람들이니까. 당뇨 환자가 한 10% 정도 되고 고혈압 환자가 한 50% 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듯이 이 사람이 통풍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때문에 통풍이 생겼는지 그게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서로 같이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또 사이가 좋아.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통풍 환자들이 관절염만 해야 돼서는 안 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런 거의 다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가면 류마티스 내과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혈관내과도 뭐 신장내과도 예, 예, 예. 갔다가 당뇨병이고 당뇨, 내분비내과도 내분비내과 갔다가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되겠네요. 예, 그 예, 선생님은. 예. 아, 맞습니다. 정말 좀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병인데 예. 그러면 진단은 그렇게 딱 저 교수님이 발만 딱 만져보면 통풍이다 하시는 건가요? 통풍은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저는 느낌은 있죠. 이게 네네, 딱 발을 보고서 이게 좀 빨갛고 뭐 좀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게 통풍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일단 통풍으로 진단이 되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평생 평생. 약을 먹어 죽을 때까지 고혈압이나 당뇨병, 뭐 똑같은 고지혈증처럼 약을 안 먹으면 도로 요산이 올라가고 발작이 재발해요. 그래서 평생 약을 드려야 되는데 눈으로 한번 보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아 내가 보기엔 통풍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평생 약을 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오진이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통풍이 아닌 사람한테 통풍약을 평생 주게 되면은 정말 나쁜 의사가 나쁜 되는 의사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은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사가 봤을 때도 저 증거를 가지고는 통풍이 맞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 결절이 있으면 그건 뭐 거의 통풍 오래된 거잖아요. 유산 예. 어쨌든 예, 결석 예, 아니면 예. 저기 그 돌멩이. 쌓여 있는 예, 결절, 통풍 결절이라고 해요. 토푸스, 토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늘로 찔러갖고 요산이 쫙 나오면 그거 눈으로 요산을 보이면 통풍으로 확진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만성 결절성 통풍인데 그런 사람은 요즘 많지는 않고요. 초기에 통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또 관절 초음파라고 있어요. 초음파를 보면은 요산이 깔린 게 보여요. 통풍 환자에게서는. 그 요산이 모래알처럼 반짝반짝하게 초음파에서 보이거든요. 그게 덩어리로 쌓여 있거나 아니면 연골을 따라서 쭉 깔려 있거나 그런 소견을 보면은 그걸 통풍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풍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2010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진단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뭐 24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통풍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나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그렇죠. 봐가지고서는 피 검사에서 뭐 요산 수치가 7 이상 돼야 되고 또 통풍 결절이 있으면 4점이고 그런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얼만큼 아팠냐, 확실히 아픈 게 엄지발가락이 아팠냐 그거 하고 요산 수치가 7을 넘어갔냐 그거 그러니까 하고 엄지발가락이 아픈데 요산도 정상이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애매해요. 통풍도 아니고 응. 아닐 퇴행성 수도 관절염. 있고 뭐 퇴행성 관절염인데 예. 근데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통풍이랑 치료하는 약이 완전히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네. 정확한 진단이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 하니까 나는 통풍도 아니고 가족력도 없는데 요산이 높다.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예외 있습니다. 오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뭐 요산을 낮추는 뭐 치료를 하나요? 요산이 이제 9가 넘어가면은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9가 넘어갔는데 뭐 여러 결석이 있었다. 통풍이 확실히 있으면 통풍의 진단을 받고 초음파를 하고 뭐 그러면은 통풍약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통풍 발작이 한 번도 없었다. 뭐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다. 근데 수치만 조금 높다. 수치가 이제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술 많이 드세요. 뭐 네. 체중이 몇 킬로 나가세요? 많이 나갑니다. 기름진 거 많이 드세요. 네. 뭐 통풍에 가족력이 있어요. 네. 그럼 물어봐서 이 사람이 요로결석도 있고 요로결석에 요산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요산이 높은데 통풍은 없는데 요로결석이 계속 재발하면은 요산 떨어뜨리는 약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통풍 발작이 없다 하더라도 9가 넘어가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 신장통 요로결석이 있으면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9 이하, 뭐 8.5 그 정도인데 약을 먹어야 되냐 말하냐 그러면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교육을 시켜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뭐 술 먹지 운동이라든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고기 고기나 뭐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그다음에 운동해서 살 빼라. 예, 그렇게 아주 힘든
힘든 조언을 주시고 계시군요. 근데 요산이 다행히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만 열심히 잘 먹어도 그게 그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요산을 끌고 내려 소변으로 이제 빼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하고 또 열심히 교육시키고 뭐 이거 통풍되면 이렇게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험악한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될 테니까 물 많이 먹고 술 끊고 끊으라고 해도 잘 끊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줄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줄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요산을 7 이하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또 치료 목표인데 예상만큼 잘 돼요. 또 환자들이 잘 따라오고 그래서 요산의 치료 목표는 사실은 6에서 7 사이는 평형을 이뤄요. 본전이에요. 본전이고 그럼 그 똑같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6 이하면 몸속에서 빠져나가요. 우리 몸에 쌓여있던 요산이 관절에 쌓여있던 요산, 뭐 혈관에 쌓여있던 요산, 피 속에 쌓여있던 요산이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통풍 환자들이 오면 최소한 6 이하로 요산을 낮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야 아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냥 진통제를 먹는 건가요? 근데 소염제를 써요. 근데 소염제가 3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뭐 아스피린, 뭐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하는 우리 엔세이드. 다른데 아플 때 먹는 거랑 똑같은 비스테로이드 거 소염제, 우리 네네. 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플 때 뭐 네네. 소염제 먹듯이 그런 거 소염제가 한 가지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그 소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쓰면은 뭐 고혈압, 당뇨병, 뭐 녹내장, 백내장, 뭐 동맥경화, 뭐 별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쓰는 걸 장기간 많이 쓰는 거는 금기고 짧은 텀으로 짧은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한 3알, 4알 정도 쓰면 쫙 가라앉아요. 효과는 스테로이드가 용량에 비해서 제일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뭐 나프록센, 뭐 이부프로펜이 좋고 그다음에 코리친이라고 있는데 코리친은 다른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고 통풍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셋 중에 제일 약한데 그래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작이 심하게 오면은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코리친 그거를 뭐 단독 혹은 좀 증상이 심하면 조합으로 해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야 하고 아파가지고 왔을 때는 그거를 이제 단기간으로 쓰고 예. 이제 안 아프면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교수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환자들은 당연히 아유 아픈 거 없어지면 이제 끝났어. 두통약 먹고 두통 없어지면 안 먹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예.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 환자들이 자꾸 재발하는 환자들이 결국 저를 찾아와 갖고 물어보면 왜 자꾸 재발하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먹어도 된대요. 아플 때만 먹으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통풍으로 한번 진단이 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골다공증이나 그런 건 평생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서 6 이하로 떨어뜨려 놔야지 발작이 안 생겨요. 그럼 거기서 먹는 약은 어떤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요산을 진통제를 떨어뜨리는 거죠.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 진통제는 아플 때만 먹고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이 요산 형성 억제제라는 게 한 아예 클래스가 있고 만들어지는 거를 못 만들게 하는 거. 우리가 먹는 고기나 생선에서 퓨린이 만들어지는데 그 퓨린이 요산으로 안 가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가게 하는 그게 그 요산 형성 억제제고 또 요산 배설 촉진제라고 있어요. 요산을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콩팥벽을 뚫고 손에 손 잡고 나가잖아요. 그 콩팥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소변으로만 빠져나가게 그런 그 약이 있어요. 벤즈브로마는 약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미 막 이렇게 막 관절 같은데 요산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약을 먹으면 그 쌓였던 것도 녹아서 나가나요? 나가죠. 아 그래요? 그 통풍 결절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치료를 그 결절이 있는 환자는 5 이하로 유지를 하게 더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 이하로 유지를 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 사이에 그 덩어리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건 꼭 먹어야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안 먹으면 또 생겨요. 그런데 이런 약들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 약들의 부작용이 있나요?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알로피리놀이라고 하는 알로피리놀이랑 코리친이 제가 옛날에 족보처럼 그렇죠. 이제 내과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알로피리놀의 효과가 좋아요. 요산도 잘 떨어지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통풍 치료의 기회가 늘었는데 간혹 가다가 알로피리놀 그 자이로릭이라고 하죠. 자이로릭을 먹고 나서 피부 발진이 막 나타나는데
그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거는, 피부가 홀랑 벗겨지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진짜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죠. 그거는 죽을 수가 이제 죽을 있어요. 수 있는 네. 질환이죠. 한 50%에서 사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로피리놀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고 이제 다른 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뭐 급성 신경과요, 약물 뭐 그런 예, 부작용. 뭐 카바마제핀이라든지 뭐 그런 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로피리놀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많고 미국 애들은 안 그래요? 예.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알로피리놀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또 우리 한국 유전자구나. 예, HLA-5801이라는 유전자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12%가 갖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0.2%뭐 그거밖에 안 돼요. 이건 또 우리가 왜 뛰어난 거야? 예. 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먹고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 엄청 많고 그 환자가 무슨 죄예요? 근데 그쵸, 환자도 죄가 없지만 의사들도 죄가 없어요. 의사들도 그 환자가 그거 먹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나 마냐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0년쯤 들어와서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에게서 알로피리놀을 먹이면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 갖고 요즘에는 알로피리놀을 잘 쓰지도 않거니와 알로피리놀을 꼭 써야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HLA-5801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게 음성이 나와야만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양성 나오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약물들이 어쨌든 미국이나 예, 뭐 유럽에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뭐 0.2%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들여왔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 그 알로피리놀 말고 다른 약도 있나요? 그냥 부작용이 없게 우리가 그래서 좀 새로 개발된 약이 일본에서 개발된 페북소스테츠라고 하는 약의 뭐 상품명은 페브릭이라고 하는데 그 약은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갖고 안심하고 쓰게 되는데 그게 또 최근에 2018년도에 그거 쓰고 나서 뭐 심근경색증이 좀 늘었다. 막 그런 보고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은데 그 후속 연구로 나온 거에서는 알로피리놀이랑 페북소스테츠랑 부작용이 뭐 비슷하다.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피부 발진에 나오는 거는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페북소스테츠를 안심하고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잘 먹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것도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 반응 그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고 간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자들은 약을 쓰면서 올 때마다 저는 뭐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라고 그러는데 올 때마다 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간 검사 뭐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당 검사, 고지혈증 검사 그런 거 같이 하죠. 그런 다른 뭐 고혈압 약에도 부작용이 있고 고지혈증 그렇죠. 약에도 뭐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잘 득실을 따져서 하는 따져가면서 거죠. 예, 그렇게 예, 해서 예. 그러니까 한 번 약 받아가고 아픈 거 없어지고 한 3개월 먹었으니까 나 피 검사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되고 예, 맞아요. 정기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봤더니 그래도 고혈압 환자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잘 먹어요. 예. 근데 통풍 환자들이 제일 약을 먹다가 많은 비율이 높더라고요. 40%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그 약의 수능도라고 해요. 그 말을 얼마나 잘 약을 듣고 약 잘 먹는 먹느냐. 뭐 골다공증도 좀 떨어지는데 고혈압, 당뇨병이 한 7, 80%로 높고 그다음에 그 간질, 경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약이 좀 높아요. 안 먹으면 또 경련을 하니까. 발작이 있으니까. 근데 통풍은 1년 내내 약을 안 먹어도 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도 이게 발작이 와서 약을 시작한 후에 1년까지 여기 땅 해갖고 쟀는데 약을 먹는 사람이 38 내지 40%밖에 우리나라도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가 그냥 이제 다 났나 보다 그리고 안 먹다가 한 2년 보통 2년 있다가 발작을 다시 해요. 그러면 2년 사이에 발작하면 발작 치료를 하면 되지만 콩팥 기능은 그동안에 아주 더 조용히 나빠져요. 만성 결절 통풍이 됐을 때는 콩팥 기능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가 예. 그 내한 공연 예, 나왔어요. 예. 거기서 이제 팔찌 회수율이 97%라는데 지금 통풍 약을 먹는 게 40%밖에 안 된다는 예. 게 저희가 너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교육을 좀 하고 네. 의사들도 교육을 하셔야 되고 환자들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풍은 어쨌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고혈압 환자도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은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중풍이 생긴다든지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하듯이 또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당뇨약을 먹다가 이제 뭐 증상도 없고 다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고 혈당도 체크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 팔다리가 썩는다든지 뭐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듯이 통풍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안 아프니까 약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요상이 다시 뭐 7, 8, 90 그렇게 쫙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새 조용조용히 콩팥이 망가지게 되고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쌓이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2, 3년 있다 통풍 발작이 또 생기기도 하고. 아, 오늘 정말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진료실에 오시는 통풍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통풍 환자들도 있을 텐데, 교수님이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풍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또 뚱뚱하고 또 운동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물론 뭐 유전적인 효과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몸 관리가 잘 되고 뚱뚱해지지 않고 그러면은 통풍 발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요산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통풍 환자들은 보면 다 식탐이 있더라고요. 먹을 걸 좋아해요. 먹을 걸 좋아하고 또 술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게 다 우리 몸에 찌꺼기. 요산은 찌꺼기거든요. 우리가 먹은 고기나 생선이 찌꺼기예요. 퓨린이란 찌꺼기고. 이거는 내 몸에 들어가면 찌꺼기가 된다. 그렇죠. 조금 먹으면 영양분이 영양분이 되지만은 되지만. 많이 먹으면 찌꺼기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못 먹는 음식 나 혼자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 맛있는 음식은 나는 조금만 먹고 남한테 나눠주자 그렇게 식탐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사시는 게 우리 통풍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 통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탐을 버리자입니다. 조금씩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하는 게 현대인에서는 조금 부족해진 사회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저녁 조금 드시고 조금 움직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